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주택 통계의 이해와 주택시장 트렌드라는 주제입니다. 주택시장에는 굉장히 많은 통계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 통계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최근에 주택시장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조금 더 올바르게 판단을 하고 또 혹은 이런 정보들을 활용해서 나한테 맞는 정보들을 다시 끄집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총 3개 파트입니다. 첫 번째는 주택 지표 중에 주택 가격과 주택 공급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주택 지표 중에 수요와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지표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주택시장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몇 개 중요한 주택시장의 상황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주택시장 통계를 제가 이 주제를 잡았는데 이 주택 통계는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통계들이 과거에 주는 것들은 가격이라든지 뭐 공급 이 정도였지만 지금 그거 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은 통계들이 있고요. 이런 통계들이 또 그 구분 자체도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주택은 아시겠지만 사람이 살면서 구입을 할 수 있는 가장 고가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주택시장이 아주 좋거나 주택시장이 아주 나쁠 때 모두 사람들의 관심이 매우 높죠. 그래서 주택시장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의식주이기도 하지만 평생 우리가 가장 신중하게 구입을 하고 혹은 필요에 의해서 이전을 하고 팔아야 되는 그런 재화죠. 그래서 이런 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야지만 개인의 안정적인 주거, 주택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죠. 이것도 이제 유지할 수가 있고 주택을 통한 자산 증식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주택 관련 데이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가격이라든지 뭐 일반적인 공급 관련된 내용들만 발표를 했었고요.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분화도 좀 부족한 편이었죠. 지금은 그 외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생산이 되고 있고 양적, 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늘어나다 보니까 시장을 분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과거에는 소위 이제 그 연구기관이나 뭐 이제 이런 데서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하거나 관련된 정보를 주거나 혹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을 예측을 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했지만 그런 범위 자체도 모든 지역들을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흐름 이런 것들만 볼 수 있었지 지역적으로 보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과거에는 시장이 좀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전국적으로 지표를 보면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 수 있었고 수도권이 오를 때 비수도권도 오르고 수도권 내에서도 뭐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하게 올랐다가 비슷하게 떨어지거나 이제 추세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폭 자체는 다소 다르긴 했지만 그런 시장이었는데 최근에는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수도권 서울이 막 오르는데도 비수도권 오르지 않고 또 서울에서도 어떤 지역은 되게 많이 오르지만 어떤 지역은 떨어지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시장을 세부적으로 쪼개서 판단을 해야지만 개별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데는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이걸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시장에는 이렇게 데이터들이 많아지면서 전문가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을 분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유튜브라든지 혹은 블로그라든지 다양한 이제 매체 활동을 통해서 주택시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지역적으로 또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어떤 시장 상황에 대해서 향후 영향에 대해서 혹은 지역별로도 뭐 서울 특정 지역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쪼개지게 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런 정보들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의 말이 진짜 맞나? 라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데이터를 알고 있어야지만 본인이 또 필요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정답을 찾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제가 이제 아는 통계학자 중에 통계로 거짓말 하기는 쉬워도 통계 없이 진실을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문구를 적어놨는데 통계를 가지고 있으면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통계를 조금 조작이라기는 좀 그렇지만 통계를 조금 더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의 통계를 활용을 해서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진실일 수도 있지만 본인이 조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것들로 조금 속일 수도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우리가 정확한 사실을 말하려면 또 통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활용을 해야지만 우리가 주택시장을 나름대로 본인의 주관대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먼저 주택시장의 통계가 어떤 것들이 있는 것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사실 제가 보여드리는 것들은 전체적인 지표 중에 일부분이긴 하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지표들입니다. 가격에는 주택 매매 가격 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거래가 지수, 그 다음에 이제 중위 가격, 평균 가격 이런 것들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가장 오래된 통계 중에 하나인 집값 변동률, 그 다음에 공급으로 넘어가면 주택 건설 실정 중에 인허가, 착공, 준공 이런 통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 지표들도 있습니다. 수요 지표는 굉장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주택 구매력 지수라든지 뭐 점유 소유 형태, 소유 통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택 수요를 조금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집을 구입할 때 항상 사용하게 되는 담보대출, 주택 또는 전세자금 대출, 뭐 관련된 주택 보증 통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들을 뒤에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 가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주택 가격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주택 가격은 하나인데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게. 근데 주택 가격을 어떤 시각에서 보냐에 따라서 이제 세 가지가 존재하는 건데 실거래가, 시세, 공시가격이 바로 그것입니다. 실거래가는 다 아시겠지만 실제로 거래된 가격을 의미하고요. 시세는 중개업을 통해서 조사된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공시가격은 저희가 주로 세금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런 세 개의 지표들을 내가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판단을 해야 본인이 원하는 주택 가격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첫 번째가 실거래가입니다. 실거래가는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뭐 소위 이제 우리가 주택 시세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원하는 호가를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지 않다라고 보통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실거래가에 대한 믿음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실거래가는 주택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아무리 높은 가격을 올려놔도 실제로 거래가 되지 않으면 주택 가격이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거래가 진짜 딱 맞아. 이제 이렇게 믿음이 좀 큰 편이죠. 그래서 실거래가는 저희가 이제 주택 시장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이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에 들어가면 개별 단지별로 거래된 가격들이 다 나와 있고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저희가 소위 말하는 주택 관련 정보 사이트들에 들어가서도 거래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런 그 실거래가에 대한 시장의 믿음을 좀 활용해서 좀 약간 그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을 주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조심할 필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본 경우 중에 하나는 A라는 아파트 단지가 이제 10억에 거래가 됐는데 그 단지가 원래 그 시세는 뭐 9억, 예를 들어서 9억 5천, 9억 뭐 4천 이 정도의 주로 매물이 올라오고 거래가 되는 시장이었는데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한 동 자체가 10억에 거래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이 10억이라고 되는 순간에 이제 9억 5천에 올려놨던 집주인 분들이 우리 아파트가 10억에 거래가 됐네 라고 판단을 하고 주택 가격을 이제 10억 언저리로 다 이제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택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죠. 왜냐면 이제 살려는 분들은 9억 5천 언저리나 그 이하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개업소 분들이 그럴 때는 조금 10억짜리 거래된 사실을 좀 늦게 올리거나 이런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있고요. 혹은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지만 주택 가격을 높은 가격으로 신고를 했다가 이걸 다시 취소하거나 뭐 이런 식을 통해서 개별 단지의 이제 가격이 좀 더 오르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제 실거래가를 통해서 조금 표현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실거래가를 볼 때는 이런 이제 기본적으로는 최근에 이렇게 거래된 가격이구나라고 이제 참고를 하는 것이 좋지만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최근같이 거래가 안 될 때는 실거래가가 이루어진 지 좀
오래된 단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대수가 2,000세대, 3,000세대 이런 단지들은 그래도 한 달에 어느 정도 건수씩은 이제 거래가 되지만 이제 단지 수 자체가 작은 500세대 이하 단지들은 거래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근 시세 반영이 어렵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요 시세하고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시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개업소들이 올려놓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국민은행이나 한국부동산원, 114 뭐 이런 기관들에서 이제 주택시장 매물들의 하한가, 상한가, 그 다음에 이제 평균 가격 이런 것들을 추정을 해서 발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세는 사실은 실거래가하고 꼭 같이 봐야 되는 지표입니다. 최근에 올라온 매물들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물론 이제 주택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는 어떤 수치를 봐야 되는지, 매물 중에서도 범위가 굉장히 넓죠. 이제 아파트의 향이나 위치나 또 개별 동의 층수나 이런 것들 따라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감안해서 이제 보여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세는 그 중개업소 분들의 매물을 근거로 해서 개별 기관에서 판단해서 올려놓지만 기관마다 올려놓는 금액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기관이 딱 맞냐 틀리냐라고 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요. 보통 보시면 중위값을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편차가 적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아파트의 시세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들어가면 또 올려놓은 매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최근에 거래된 실거래가, 그 다음에 최근에 올라온 매물, 그리고 최근 주택시장이 오르는 상황인지 아닌 상황인지 따라서 본인이 생각하는 그 단지의 적당한 가격을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여드릴 것이 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은 사실은 우리가 잘 보지 않는 가격이긴 한데요. 우리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팔거나 할 때 저희가 이제 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세금도 부과되고 혜택도 부과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은 한 번씩은 한번 판단해야 될 기준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 같이 이제 종부세, 보유세 뭐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걸리시는 분들은 이 기준 가격을 통해서 본인의 세금 기준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할 때 중요하진 않지만 구입하고 나서 세금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다음에 매각할 때 이럴 때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지표입니다. 여기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산세가 있죠. 주택시가의 주택시가 표준액의 40에서 80%까지 시가 표준액은 이제 개별 주택 가격 및 공용주택 가격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라든지 우리가 상속 증여할 때, 그 다음 재건축 부담금, 그 다음에 청약 가점제, 무주택자 분류 이런 것들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필요할 때는 꼭 챙겨보셔야 되는 주택 가격 지표라고 하겠습니다. 주택 가격 지표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우리가 보통 이제 올해 주택 가격이 몇 % 올랐다라고 할 때는 개별 단지가 아닌 당연히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전체적인 시장의 지표를 만들어낸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주택 관련 지표를 만들어내는 기관은 총 3군데가 있습니다. KB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부동산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114에서도 가격 지수를 만들고 있는데 홈페이지에는 발표를 하지 않지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보는 것들은 KB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 지수인데요. KB가 가장 오래됐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원은 2003년부터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기관 다 지표들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국민은행이 만든 지표하고 부동산원하고 만든 지표들이 상승률이 좀 다르다. 그래서, 시장은 똑같은데 왜 다르지? 라고 이제 해서, 누가 맞는 거야? 이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샘플 범위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다를 수 있고요. 물론 그리고 이제 이 가장 중요한 거는 지표를 산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차이가 나는 것들은 물론 이제 깊게 들어가면 조금 더 정확한 방식이라는 것에 대한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지수와 산정하는 방식이 다르고 이거에 따라서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이 특징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얘는 맞고 얘는 틀리다 이렇게 보기 사실 어렵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개별 기간별로 쪼개서 보면 이제 지표의 특성에 따라서
변동률이 차이가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주택시장 트렌드를 보는 데는 전체적으로 다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수 산정 방식은 이제 KB는 뭐 칼리 지수라고 표본 가격비 한술 평균을 가지고 작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원은 제본수 지수라고 해서 표본 가격의 기하 평균을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114는 듀토 지수라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설명이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 특징들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 이 KB에서 만든 그 칼리 지수는 표본 산술 평균을 사용해서 변동률이 조금 더 큰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 부동산원 같은 경우는 기하 평균이라는 평균을 쓰는데 얘는 변동률이 조금 더 낮은 편입니다. 그 대신 좀 더 안정적인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114의 방식은 듀토 지수라는 걸 쓰는데 이게 지수이긴 하지만 이게 주가 지수처럼 총액 방식, 이제 전체 주택 가격의 총액 변동을 가지고 쓰는 거라서 변동률이 기본적으로 큰 편이고 주택 가격이 높은 아파트 단지 변동률이 시장에 반영이 좀 많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변동률이 조금 더 큰 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지표들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상승률이 몇 %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이런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지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부동산원이나 국민은행, 그 다음에 114 이런 지표들에 대한 차이도 있지만 사실 가장 큰 거는 실거래가 지수입니다. 이제 실거래가 지수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만들기 때문에 앞서 말한 그런 지표들보다는 훨씬 더 변동폭이 크고요. 제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실제로 실거래가는 한 군데 고점, 저점에 찍히면 이것들이 이제 실제 거래된 사례이고 이것이 이제 주택 가격으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 이게 고점과 정점에 따른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요. 따라서 이제 변동률도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다만 이제 실거래가 지수는 변동률이 좀 크다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거래가 지수는 주택가격 지표들이 12월 말이면 12월 달에 지표가 나오고 1월 말이면 1월 달에 지표가 나오는 것과 달리 이제 실거래가는 기본적으로 신고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표가 빨리 나오기 어렵습니다. 산출 방식도 복잡하고요. 그래서 이제 실거래가 지표는 조금 늦게 나타나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표들을 볼 때 우리 시장의 변동이 얼마나 일어났는지를 볼 때 이제 실거래가가 훨씬 더 변동률이 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내가 시장을 볼 때 어떤 것들을 봐야 될지는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판단이 가능을 합니다. 그다음에 산출 방식을 간단히 이제 설명을 제가 좀 드려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산출 방식 비교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제가 같은 기준으로 가지고 썼을 때 지표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제 그려놨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고가주택이 크게 변동했을 때는 114 지표가 가장 많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KB, 그 다음에 부동산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가주택도 당연히 거꾸로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지표들이 산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이런 것들이 지표의 안정성하고 시장을 반영하는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지표를 선정을 했지만 맞고 틀리다기보다는 개별 지표들의 산출 방식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영향도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 관련된 얘기인데요. 공급은 굉장히 많은 지표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주로 이제 분양에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분양, 착공, 준공, 입주 다 시장에 중요한 지표고요. 특히 이제 가장 크게 보면 우리가 이제 분양하고 입주 많이 보는데 사실 착공도 굉장히 중요해서 실제로 공급이 분양을 했지만 일어났느냐라는 것가 중요하고 분양은 사실 아파트만이잖아요. 근데 착공은 이제 아파트 외에 이제 다세대 다가구 포함한 전체적인 물량을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공급을 볼 때는 또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입주 물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주택 공급을 우리가 어느 시점으로 봐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분양 시점에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분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맞죠. 하지만 입주도 중요합니다. 입주는 분양 시점에 주택 소유자가 결정이 됐지만 입주 시점에는 분양을 많은 분들이 이주하면서 나오는 기존 주택에서 나오는 물량들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전세 시장에서는 입주가 전세 가격에 직결이 되기 때문에 전체 시장의 공급을 판단할 때 입주 물량이 전체 시장 분위기에 주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것들은 전체 지수를 보여드리지만 해당 지역을 볼 때 그 지역에 있는 분양이나 착공, 그다음에 준공, 입주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고르게 좀 보셔야 공급에 의한 그 개별 시장의 영향을 좀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주택 재고인데요. 주택 재고는 해당 지역의 주택에 있는 물량이 얼마나 충분한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택 재고를 가지고 주택 보급률도 이제 계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택 재고는 분양이나 준공을 통해서 이루어진 주택의 수에서 멸실된 주택을 빼서 이제 재고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 과거에는 주택 재고가 계속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는 주택 가격 변동과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이제 재고가 늘어나는 시장이었죠. 근데 지역별로 우리가 보려면 이 아파트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사실 주택 가격의 대부분은 아파트에 의해서 움직이죠. 그래서 해당 지역의 아파트 재고 물량 비중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우리가 이제 주택을 구입할 때 뭔가 해당 지역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아파트 시장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설명드릴 거는 수요하고 심리 지표입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가격하고 공급은 명확하게 저희가 어느 정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이제 산출이 가능을 하죠. 실제로 공급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어지는 것들이고, 주택은 기본적으로 허가라는 것들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급을 판단하는 것들은 우리가 노력만 있으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지표지만 수요는 어렵죠. 이게 이제 어떻게 수요라는 것들을 측정을 하지? 그래서 수요는 정확하게 답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수요를 판단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수요에 관련된 지표가 이제 PIR입니다. 이게 이제 주택 수요가 사람들이 얼마나 높은 가격을 주고서라도 지불을 하고 있는 상황인지, 사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는 거긴 한데요. 그래서 PIR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주택 가격을 소득으로 나눈 지표입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예를 들면 10억이고 내 연봉이 예를 들면 1억이다라고 치면 이 1억을 한 푼도 안 쓰고 10년을 모아야 되는 가격이 10억이죠. 그러면 PIR은 10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주택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살 수 있는 연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PIR이 말씀드린 것처럼 산출 방식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제 주택 가격을 소득으로 나누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이게 또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주택 가격을 무엇으로 보느냐라는 것들이 이제 중요해지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가격 평균 가격, 그 다음에 뭐 중위 가격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소득은 또 어떤 걸 쓰느냐. 우리가 개별 소득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제 전국 지수를 쓰는지, 그 다음에 수도권에 있는 소득을 쓰는지 뭐 이런 것들 따라 또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비교할 건 아니다. 특히 이제 PIR이 많이 쓰이는 것들은 국제 비교거든요. 근데 국제 비교를 쓸 때는 그 해당 지역의 그 해외의 PIR이 우리나라처럼 이제 서울과 같은 도시인지 아니면 수도권처럼 넓은 지역인지 이런 것들도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단순한 수치 비교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PIR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서울에 있는 주택 중위 가격 이거를 서울의 뭐 소득으로 나눈 지표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국민은행이나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실제로 대출이 일어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택 가격이 5억인 집을 A라는 사람이 구입했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 얼마였는지. 그러니까 앞에 말한 그 PIR은 평균적인 기준이라 그러면 이제 요 금융기관에서 발표하는 PIR들은 실제로 주택 구입 폐기가 일어난 경우에 나타나는 PIR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낮죠. 그래서 이제 이런 PIR도 이게 어떤 기관에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인지를 좀 판단을 하셔야 좀 명확하게 PIR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의 추세를 보시면 PIR은 2022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지금은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이건 전국 지표죠. 그래서 이제 서울 지표들은 조금 더 다르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이 주택 거래입니다. 어디서 많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집을 사고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이 주택 수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주택 거래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행히 주택 거래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저희가 부동산원의 주택 거래에 관련된 정보들을 공개를 하고 있는데 들어가 보시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들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주택 거래는 그냥 거래죠. 근데 거기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일단 매매 거래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주택 매매 거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택을 팔고 사고 하면서 이루어지는 거래 행위죠. 다른 게 또 있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다른 게 있습니다. 뭐 증여라든지 상속 뭐 이런 것들도 다 거래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런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수요를 볼 때는 이제 매매 거래를 중심으로 보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매매 거래 안에서도 뭐 유형별로도 다 나눠질 수가 있고요. 뭐 아파트냐, 단독이냐, 다가구냐, 다세대냐 이렇게 다 이제 쪼개서 거래 현황을 볼 수가 있고 매입자 거주지별 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을 구입한 사람 매입자가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이야? 이것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울에서 일어났으면 서울 관할 시군구 내에 있는 건지 이 밖에서 들어온 건지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런 거겠죠. 뒤쪽에 잠깐 그래프를 보여드릴 것 같긴 한데 서울 이외 사람들이 많이 사게 되면 관할 시군구 외 거래 비중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물론 서울로 이주해온 사람들이 많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투자 수요가 좀 늘었네 라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지역별 비교를 가지고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흐름을 좀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거래가 개인 간에 이루어졌는지 개인이 팔고 법인이 샀는지 법인이 팔고 개인이 샀는지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한때 이제 법인 형태를 통해서 절세를 위해서 이제 법인을 만들어서 세금을 좀 줄이고 이렇게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들이 있었고 이제 그게 이슈가 되면서 정부에서 법인 거래 쪽을 굉장히 높게 세금을 몰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시면 실제로 법인들이 주택을 사는 행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섰던 적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런 흐름을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규모별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주택을 지금 사고 있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주택 수요를 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죠. 그리고 이제 연령별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택을 구입하는 연령은 보통 이제 30대 후반 결혼하고 나서 40대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20대하고 30대 초 거래가 많이 늘게 되면 실제로 실제 주택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실거래 비중이 좀 많다라고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는 편이고요. 이제 50대 뭐 이 이상이 거래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첫 구입이 많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물론 이주 수요도 있겠지만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이 좀 많다 이렇게 저희가 조금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방금 설명드린 그 연령대 주택 추이를 보여드리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끌이 막 늘었다 이렇게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가는 시기에는 40대 이하의 거래량이 많이 늘기도 하고요. 이제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주택을 사기 좀 어려워지는 시기, 아니면 혹은 이제 투자 수요가 많이 느는 시기에는 이제 연령이 높은 분들의 거래가 좀 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시면 주택 시장, 최근에 어떤 사람들이 주택에 관심이 많고 집을 사고 있지? 이제 이런 기준을 쓰는데 굉장히 유용한 통계를 이제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KB에서 발표하는 지표 중에 매수의 지수, 전세 수급 지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지금 이건 이제 단순하게 중개업소를 통해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매수자가 많나요? 매도자가 많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단순히 물어서 이런 것들을 지표화한 그래프죠. 그래서 기준 설명을 보시면 100을 기준으로 이제 100보다 지표가 높으면 매수자가 많다. 이제 100보다 기준이 낮으면 집을 팔려고 하는 매도자가 많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보시면
지표들이 대부분 100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매수자가 많은 경우는 별로 없죠. 항상 집을 팔려면 이제 매물이 많이 있고 살려는 사람들이 좀 와서 이제 집을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매도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들이 설명상으로는 이제 100 기준이 넘으면 매수자가 많은 시장, 100 이하면 매도자가 많은 시장 이렇게 보겠지만 100이 넘어가는 시장은 진짜 매수자가 많은 시장이라서 이제 굉장히 시장이 뜨거운 시장이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통상적으로 100보다 낮지만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들은 이 그래프의 추세입니다. 매도자가 기본적으로 많은 시장이지만 매수자가 최근에 좀 많아요 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이러면 이제 시장이 조금 뜨거워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방향성을 가지고 시장을 판단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전세 수급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 수급 지수는 거꾸로 전세는 공급이 부족해요 라는 상황이 좀 더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표들이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위에 있죠. 공급 부족이 항상 있습니다. 전세 쪽은. 예. 그래서 이제 100은 얘도 마찬가지로 100 이상이면은 공급 부족이지만 100 이하일 경우는 심각하게 주택 수요가 없는 상황, 전세 수요가 없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의 방향성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가지고 시장의 흐름을 보시는 것들이 더 적당하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수요라는 것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심리 지표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매수 우위 지수, 전세 수급 지수 이런 것들도 다 심리 지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주택 가격이 조금 오를 것 같습니까? 혹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이런 심리 지표들을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심리 지표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은 크게 두 가지의 경우에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심리지표라는 것들이 그냥 심리니까 정확하지 않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뭐 의외로 많은 정보를 줍니다. 첫 번째 심리지표들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수요처럼 뭔가 이렇게 딱히 이 조사를 통하거나 만들 수 없는 지표들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들의 심리를 통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나올 때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는 지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심리 지표를 통해서 판단을 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수치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용도로 쓰고 있는데 주택시장에서는 대부분의 심리지표들은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지표들 위주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토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대표적인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비자 심리조사라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실제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보는지 사람들이 시장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이제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소비자 심리지수와 압력지수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소비자 심리지수는, 앞으로 주택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혹은 최근의 주택시장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 심리, 주택시장을 보는 뷰,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고 앞으로 주택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심리지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서베이에 의존하고요. 이제 그 밑에는 압력지수랑 같이 표시를 하는데 압력지수는 관련된 지표들을 다 판단을 해서 산출하는 지표라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시장에 대한 이제 뷰를 조금 가지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압력지수 외에 KB에서 하는 주택시장 전망지수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망지수는 단순히 중개업소들한테 앞으로 3개월 뒤 시장이 어떻게 변할 걸로 예상을 하는지를 물어보는 지표라서 그냥 단순 예상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 지표들하고 주택가격 변동률을 맞춰보면 상당히 정확하게 시장에 대한 뷰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게 이제 3개월이기 때문에 이게 뭐 굉장히 짧다고 이제 짧은 게 예측일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주택이 계속 오르는 시기에는 당연히 오르겠지, 떨어지는 시기에는 떨어지겠지라고 할 수 있지만 애매한 구간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럴 때 사실 도움이 좀 많이 되는 편이고요. 얘가 좀 왜 이렇게 좀 시장을 잘 찾지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주택 가격이라는 것들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것들이 이제 지수표로 만들어지고 이제 이게 그 시장의 가격 지표로 또 만들 때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개업소 입장에서는 조금 더 집을 사러 오는 사람들, 집을 혹은 팔러 오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좀 더 빨리 캐치하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변하는 것들을 조금 더 빠르게 캐치를 하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지표에 반영이 돼서 방향성들을 보시는 데는 충분히 참고할 만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설사입니다. 저희가 이제 주택을 볼 때 아까 앞에 말씀드린 가격이라든지 공급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재고가 좀 부족한 시장이고요. 주택 재고를 보시면 지역별로 조금 편차가 있긴 한데요. 주택 보급률을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충분히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게 되는데 비수도권은 대부분 100이 많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택 가구 수 대비 주택 수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인 거죠. 반면에 수도권이나 서울은 아직 100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공급이 좀 필요한 시장인데, 그러면 지방은 100이 넘었으면 거의 가다하고 수도권도 100이 안 됐지만 얼마 안 남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안정적인 주택 보급률은 110 이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주택은 아까 이제 공급 때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멸실이 계속 일어나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퍼가 있어야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가가 너무 이슈가 되고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이 주택 보급률은 100이 정상의 시장이 아니라 그 이상의 버퍼가 있어야 돌아가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은 여전히 충분히 이루어지는 시장이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 건설사들의 상황을 보는 것들도 의미가 있죠. 최근에 주택 시장이 작년, 재작년 계속 이제 서울 수도권 쪽에 올랐지만 지금 이제 공급이 계속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것들 때문에 이제 시장이 되게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좋으면 당연히 건설사들이 물량을 많이 짓고 시장이 안 좋으면 안 짓는 거지만 약간 엇갈릴 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급 상황을 조금 잘 보시려면 아까 말씀드린 준공, 착공, 분양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지만 건설사들 상황을 보는 것들, 그다음에 건설사들이 보는 주택시장의 뷰를 우리가 참고하는 것들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라는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설기업 경기 실사지수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사들이 보는 분야시장의 상황, 그다음에 건설시장의 공급 여건 이런 것들을 뭔가 이제 지표로 만들어지는 것 이외에도 건설사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사하는 지표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또 참고하시면 저희가 그 시장의 공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또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전망지수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저희 KB에서 만들어지는 부동산 전망지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은행에서 만들어지는 소비자 심리지수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많이 안 보는 지표이긴 하지만 저희가 단기적으로 시장을 보는데 조금 가늠이 안 되거나 혹은 기본적으로 시장을 보는 뷰를 볼 때 충분히 사용할 만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전체적인 방향성을 보는 데는 도움이 되는 지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주택시장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에 설명드린 지표들을 가지고 최근에 주택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혹은 우리가 주택시장을 볼 때는 이런 지표들도 있지만 그 외에 이제 다른 정성적인 상황들도 같이 판단해서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최근에 주택시장의 몇 개 특징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지표들을 좀 다시 보여드릴게요. 먼저 시장 흐름을 먼저 보겠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주택시장으로 타이틀이 되어 있죠. 주택시장은 굉장히 기본적으로 많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0년도 이후에는 수도권, 비수도권이 굉장히 다르게 움직이다가 그 이후에 또 같이 움직이다가 또 다르게 움직이다가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고 있고 특히 최근에 2020년도 이후에 보시면 서울만 혼자 올라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시장이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죠. 그래서 주택시장이 여러 가지 주택
대출 규제나 뭐 시장이 계속 오른 가격에 대한 부담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상승 하락 요인이 번복하는 가운데 시장이 많이 변하고 있고 최근에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또 상승 하락이 반복되는 시장, 그 다음에 특히 지역별로 봤을 때 특정 지역만 오르는 시장으로 좀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제도가 발표될 때마다 시장이 상당히 들썩들썩하는 것들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주택시장을 보면서 또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거래량입니다. 이제 거래량 통계를 보시면 지금 주택 거래량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많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최근의 시장은 기본적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주택 거래량이 얼마나 줄었냐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과거에 평균적으로 주택 거래량은 90만 원 원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주택 거래가 굉장히 안 좋을 때는 연간 한 70만 원 정도가 이제 과거의 주택 거래 추세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 주택 거래량이 최근 4년간은 연평균 60만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주택 거래량의 3분의 2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주택 거래가 우리가 되게 중요한 지표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택이 사실 원활하게 팔고 사고가 이루어져야 거주 이전도 가능하고 주택 시장도 조금 더 안정이 되는데 너무 이제 주택 매물이 적고 뭔가 막혀서 잘 못 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이 더 불안해질 소지가 좀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택 거래량이 너무 안 되는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정부도 이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오른쪽에 제가 이제 보여드린 게 아까 거래 설명드렸던 매입자 거주지별 그래프 통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택 시장이 좋을 때는 이제 관할 시도 외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30% 이상이 관할 시도 외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는 시기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23년도 이후에는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투자 수요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거래량이 이루어지고 있고 당연히 이제 투자 수요가 아무래도 낮아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주택 거래량도 낮아지는 상황이라고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 가격입니다. 전세 가격은 사실 아직은 변동률이 매매 가격에 비해서 크지는 않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3년도에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조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 가격 자체는 아직까지는 크게 높은 상황은 아닌데요. 아까 공급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주 물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나 입주 물량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전세 가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입주 물량하고 전세 가격 그래프를 보시면 입주 물량이 적은 해는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입주 물량이 이제 늘기 시작하면 전세 가격이 좀 안정되는 추세를 분명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내년도에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데 저희가 사실은 분양 통계나 입주 통계를 이제 최근까지 뭐 혹은 이번 달 지난달까지 보는 것들은 정확하죠. 그리고 앞으로 1년 뒤를 보는 것들을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하면 분양 물량도 저희가 측정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분양이 잡혀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내년 1월 분양 예정, 내년 뭐 올해 3월 분양 예정, 올해 4월 분양 예정 뭐 이런 지에 가지고 이제 물량을 추정을 할 수가 있죠. 혹은 이제 협회 같은 곳에서 분양 물량을 올해 건설사들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작년보다 뭐 얼마 정도 공급할 예정이다. 이런 식의 이제 기사를 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분양은 실제로 그 계획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냥 예상이죠. 예상이고 물론 이제 우리가 시장을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지만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 물량은 그거에 비하면 훨씬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미 지어지고 있는 주택이죠. 물론 입주 시기가 조금 밀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입주 물량 정확한데 지금 좀 걱정이 되는 것들이 이제 내년도에 올해 입주 물량이 많이 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세 시장이 지금까지는 그래도 좀 안정적이긴 했지만 입주 물량이 줄어든 올해에는 조금 불안 요인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전세 매물들도 많이 감소를 하고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겹쳐서 전세 시장은 조금 더 불안할 우려가 좀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주 물량하고 맞물려서 전세 시장 판단하는 것들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주택은 저희가 지금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도권과 지방이 굉장히 다르고 우리가 과거에는 주택 공급이 항상 중요한 시장이었죠. 지금 여전히 이제 주택 공급은 시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이 오를 거야 떨어질 거야라고 많이 이제 얘기하신 분들 중에 공급을 가지고 얘기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 공급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이 중요한 시장인데, 저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주택 시장은 양적으로만 중요한 공급이 중요한 시장이 아니라 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데,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지어야 되는 시장인 거죠. 그래서 아까 보시겠지만 시장도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따라서 주택 가격도 많이 갈리기 때문에 원하는 지역에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지역이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공급을 보시면 분양 물량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2024년도에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이제 분양 물량이 좀 나오긴 했지만, 실제로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분양 물량이 부족한 시장입니다. 이게 이제 22년도에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PF 리스크도 터지고, 그 다음에 공사비도 오르고 이러면서 이제 물량이 줄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2003년, 4년도에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굉장히 좋아지긴 했지만, 실제로 그것만큼 주택 공급을 하기는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공사비가 굉장히 오르면서 분양 가격을 잡기가 어려워졌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익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사업 진행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비가 또 오르면서 이게 실제로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들이 공사비로 인한 갈등들이 이제 공급자들 간에 많이 생겼어요. 이건 이제 뭐 시행사, 시공사도 마찬가지고,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재건축 단지들, 여기서도 많이 생기면서 사업이 계속 지연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공급이 지금 좀 부족한 상황으로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가격 상승에 대한 원인으로도 많이 지적을 받고 있는 거죠. 공급의 상황은 이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공급을 계속 늘리겠다는 시그널을 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온 9월 7일 나왔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내용을 좀 보시면, 첫 번째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을 하겠다. 이게 이제 민간 중심으로 하는 것들은 즉시성이나 이런 것들에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공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공급의 체감도가 높은 착공 기준으로 실제로 공급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지를 관리를 하겠다라는 것들을 제시를 했고요. 근데 이제 민간 주택 공급도 당연히 늘려야 되기 때문에 여건 개선에 대한 지원을 하겠지만, 이제 공공성 강화 원칙을 깨트리지는 않겠다라는 이제 것들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신규 공급 대책 등을 마련을 해서 수도권에 매년 92,000호 정도의 추가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것들이 계획이고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그 표를 보시면 거의 매년 이제 25만 호 정도의 공급을 착공을 할 계획을 잡고 있고, 이제 방식으로는 공공택지의 그 분양을 좀 조기화식 당겨서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노후시설이라든지 유휴지, 그러니까 실제로 활용이 잘 되지 않고 있는 토지들을 좀 재정비해서 거기에 주택을 또 짓겠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심지에 이제 재정비 사업 등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민간 주택 공급 여건들을 개선해서 또 공급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찌됐건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공급 대책은 정부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다만 이제 실제로 이런 공급들이 좀 가시화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보여져야 이 공급의 효과가 시장에 더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택 공급 얘기를 제가 아까 앞서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 추이를 보시면 2020년도 이후에 약간 멈춰 있죠. 이게 왜 멈춰 있지? 집을 계속 짓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멈춰지고 있는 이유는 주택 가구 수 증가를 못 따라가서 그래요. 우리나라 인구는 줄고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인구는 멈춰 있고 이제 많이 늘지 않지만 가구는 계속 늘고 있죠.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1, 2인 가구로 우리가 많이 분화가 되면서 가구 수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 공급이 계속 필요한 시기인데 공급이 조금 안 되면 이게 못 따라가는 거죠. 근데 지역별로 아까 이제 잠깐 설명드렸지만 보시면 보급률이 수도권, 서울 따라서 다 차이가 있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110이 넘는 지역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택 보급률은 또 변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구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국제 비교를 할 때는 천인당 주택수를 많이 씁니다. 이건 변수가 없죠. 주택수하고 천인당 인구수만 확인하면 되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천인당 주택수 보더라도 이제 뭐 과거보다는 많이 높지만 여전히 낮은 상태고 특히 지역별로 보시면 천인당 주택수의 편차가 여전히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 재고를 통해서 어느 지역은 여전히 주택 공급이 필요한 시장, 여전히 수요가 있는 시장, 이런 것들을 보실 때 이제 주택 재고 편차를 같이 활용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최근 주택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시장의 양극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의 양극화인데 비수도권은 2022년 이후에 계속 좋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제 시장이 좋지 않았고 반면에 이제 서울하고 수도권 일부 지역이 계속 올랐죠. 그래서 그 왼쪽에 있는 그래프들을 보시면 이 2024년 5년 동안에는 수도권 서울 쪽만 오르고 비수도권은 거의 이 그래프들이 마이너스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이 많이 벌어졌는데 비수도권이 너무 안 좋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제 기간을 늘려서 2010년부터 보시면 비수도권 지역의 가격이 오른 것들은 2010년도부터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표들 저는 약간 다른 식으로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건데 그래프의 출발점을 2010년도로 맞춰서 그런 것들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도권은 2014년까지 안 좋았던 반면에 비수도권은 2010년부터 계속 좋았죠. 그 다음에 이제 2015년도 이후에는 수도권이 계속 오른 반면에 비수도권은 떨어지는 현상. 그래서 제가 기준을 또 뭐 2020년으로 바꾸면 또 다르겠지만 좀 늘려서 보면 비수도권이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10년으로 늘려오면 뭐 기본적으로는 지금부터는 그러면 반등해야 될 거야? 라는 고민을 하기에는 여전히 높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은 뭐 저도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보실 때 이 지역이 과도하게 낮은가 과도하게 높은가 이런 것들을 볼 때는 과거의 상승률까지 판단해서 시장의 지표들을 본인의 이 분석 틀대로 또 비교해 보시면 그런 것들을 판단하시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분양입니다. 이게 사실 미분양 지표는 약간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럴 때 볼 때 가장 많이 지표죠. 미분양이 이렇게 많네 라고 이제 볼 수 있지만 생각보다 안 늘었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분양을 보실 때는 유의하게 보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미분양 아파트는 그 건설사들한테 물어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내는 통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좋을 때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미분양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는 해당 사업장에 좋은 일이 아니죠. 그러면 솔직하게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조금 측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은데도 안 는다고 괜찮아 라고 보는 것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안 늘었지만 공급이 진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되면 늘 수가 없죠, 미분양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급 상황하고 맞물려서 보셔야 해당 지역의 미분양 추이를 가지고
그 시장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지 그게 아닌지를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현재 상황은 미분양 자체가 약간 횡보하면서 조금 오르는 상황이긴 한데요. 최근에 비수도권의 공급이 분양이 많이 줄었죠. 그런 것들 감안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넣어놓지는 않았지만 그 중공급 미분양이라고 있습니다. 주택이 다 지어졌는데 분양이 안 된 아파트들,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시면 좋은데, 중공급 미분양은 또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게 바로 중공업 미분양입니다. 이게 이제 중공업 미분양이 되면 개발 사업이 다 끝난 데이기 때문에 이 주택 공급했던 시행사, 시공사, 공급 주체들한테 가장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지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중공업 미분양이 늘면 여전히 안 좋다, 상당히 안 좋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서 신작을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기 분양률, 아파트가 분양하고 나서 초기에 분양률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 이제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미분양 아파트 규모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저희가 아파트는 사실은 주거기 때문에 수요는 기본적으로 있고요. 특히 요즘같이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만 맞춰진다 그러면 분양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5억에 분양된 아파트가 미분양이 났더라도 이 분양된 아파트를 4억에 할인해서 팔면 팔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건설사의 위기 이런 거 논할 때 많이 보는 것들이 미분양이긴 한데, 이게 최근에 그 미분양 아파트들은 그래도 평이 작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할인해서 팔려면 평이 크면 할인해도 잘 안 팔리거든요. 왜냐면 이제 주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1, 2나 가구가 늘면서 소형 가구 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이제 큰 평형들은 아무래도 수요가 좀 한정되기 때문에 할인으로 팔 수 있는 한계가 좀 적죠. 그래서 이제 이런 미분양 아파트들의 구성을 조금 보시면 얘네들이 그래도 좀 해소가 되겠네, 좀 오래 가겠네, 이제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는데, 최근의 상황은 대부분의 그래도 평수들이 이제 중소형 평수라서 과거보다는 금융위기 때는 큰 평수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때보다는 훨씬 더 해소는 좀 쉬운 시장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표들은 이제 지방주택과 수도권의 양극화 얘기를 설명을 드린 건데, 이 외에도 저희가 좀 롱텀으로 본다 그러면 그 지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총생산의 변화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인구 가구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집을 샀다가 뭐 몇 년 뒤에 팔고 막 이렇게 너무 단기적으로 이제 대응하는 데는 조금 불필요한 지표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집은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팔고 사고 하는 것보다는 거주용으로 구입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좀 길게 볼 때는 이런 이제 거시적인 지표들도 같이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인데, 이런 것들의 차이가 기본적으로 이제 지역의 경제 상황이나 그다음에 인구 가구수 변화, 이제 이런 것들에도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이런 지표를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양극화 중에 아까 수도권, 비수도권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특징들을 보시면 세부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게 이제 작년도에 서울하고 경기도 지역의 주택의 세부 변화율을 그려놓은 건데, 보시면 서울 안에서도 20%가 넘는 지역들이 있는 반면에 마이너스인 지역도 있죠. 물론 5% 이하인 지역들이 많지만,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편차가 굉장히 많이 나고요. 특히 경기도는 훨씬 더 많이 납니다. 경기도는 거의 오른 지역 반, 떨어진 지역 반이죠. 그래서 이 지역들이 굉장히 세분화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지표를 보실 때도 제가 보여드린 것들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수도권이니 비수도권이니 뭐 시별로 보여드렸지만, 이런 통계들이 이 10분 아니라 좀 더 세부적으로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면 본인이 관심 있는 지역에 있는 시장을 판단하는 데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재건축 시장인데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아파트가 90년대 이후에 사실은 많이 지어졌어요. 물론 재건축 아파트들 보시다 보면, 그 이전에도 많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본격적으로 지어진 건 80년대 후반, 90년대 이후입니다. 근데 그 아파트들이 이제
이 노후가 되면서 우리가 그 일기 신도시 중심으로 이 노후 아파트들을 정비해야 되겠다 이런 니즈들이 있어서 지금 이제 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면 어느 정도 물량이 되는지를 제가 이제 그려놓긴 했는데 결국은 이 일기 신도시들이 과거보다 용적률이 높아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들을 용적률을 올려서 좀 보완을 해주는 대신에 그 대신 이제 전격적인 지원 대신에 뭔가 기부 체납 등을 통해서 이제 기여를 해라. 어쨌든 이런 이 특별 특례 지원 사항들을 통해서 기존 낙후된 그 지역들을 이제 재정비하는데 도움을 주겠다. 이것이 이제 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까지 그 관련된 그 선도지역 선정이 완료가 되고 기부 체납 이런 것들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가야 될 길은 많습니다. 다만 이제 보시면 이 재건축 아파트들이 앞서 말씀드린 주택 재고나 아파트 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앞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계속 늘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노후주택 이슈가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 이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 미칠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택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는 매매시장, 거래시장, 전세, 공급,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시장까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설명 제가 앞에 드린 대로 지표들을 하나하나씩 조금 더 이해를 하시고 이런 통계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인지를 하시고 찾아보신다면 본인이 원하는 주택시장을 파악하고 판단하고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발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